네, 안녕하세요. 인석 변호사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에 노동법 관련된 판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해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제 다툼이 됐었는데요. 보시면은 묵시적 의사표시의 해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표시 뭐 너 나가 이렇게 하면 해고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이 과연 있었느냐가 다툼이 됐던 사건이고요. 판결 요지 보시면은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그리고 노무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참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게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 자체를 해고로 보고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보일 때 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해고시키는 거냐? 야, 이게 지금 다 해고시키는 거냐 했다. 맞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는데 다만 그게 이제 그 구두로 서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지금 본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뭐 근데 묵시적이든 어떤 해고 의사표시는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네네. 요거 이제 근로자 지위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차별 금지 의무 위반 손해배상 네, 좀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일단 자 보죠. 지금 파견법에 따라서 고용 간주된 파견 근로자가 있고요. 이제 정년이 경과를 했는데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그게 이제 원래 그 서로 이제 다르게 처우를 이제 하게 되면 차별이니까요. 원래 안 되고 다만 거기에 이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이제 가능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런 걸 전제로 지금 정년이 경과한 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했을 때 이게 차별이 되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좀 복잡한데요. 다만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정년이 경과를 이분은 했는데 나중에 뒤에 보시는 것처럼 그 더 이상 고용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 확인 부분은 네, 이제 부정이 된 거고요. 뒤에 보시면 판결 요지 보죠. 지금 이제 앞에 쭉 하고 이제 그 차별 관련돼서 비교 대상 근로자 여기 있죠. 여기 비교 대상 이제 비교할 때 원칙적으로 지금 요 분이 이제 정년이 경과한 파견 근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장 지금 요건 파견이니까 사용사업주죠.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이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가 당연히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것이고요. 뭐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만일 그러한 근로자가 없으면 정년이 경과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실 같은 종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니까 이걸 기준으로 봐서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이겠지만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도 당연히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요거는 뭐 자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년을 경과를 했지만 같은 종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인데 그 근로자가 없으면 다시 또 정년을 경과하지 않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 결국은 다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냐가 사실은 핵심적인 거니까요. 정년을 경과하지는 않은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비교를 일단 하려면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년을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긴 하지만 정년을 경과하지 않은 분과 지금 이 사건에 문제가 된 분은 정년을 경과했으니 그러면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더라도 정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뭔가 달리 처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그럼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겠죠. 뭐 당연한 말입니다. 요것만 보면요. 이 사건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요 핵심은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년의 경과 여부는 그거는 이제 어떤 처우에 있어서 당연히 달리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 정년 미경과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했어요. 이 사건에서. 그러면 그래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데 그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그럴 때 그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이라는 것이 이 정년 미경과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비교 대상은 되었지만 사실은 임금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사용 사업주가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채용하였더라면 지급하였을 적정한 임금이 당연히 그 임금 수준에 있어서는 비교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할 때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임금은 정년이 경과한 파견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일시적 고용한 적이 있다면 뭐 그때는 얼마 줬는지 뭐 등등, 같은 그 핵심적인 기준은 그러니까 차별적 처우를 받았느냐를 기준할 때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으면 정규직, 뭐 기간제, 그다음 정년 경과 등등 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비교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그렇다면 그 파견 근로자가 받았었을 임금은 뭐냐? 당연히 정년 미경과가 아니라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라면 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돼야 될 것 같고, 요거 지금 대략 제목은 비슷한데요. 보시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그 고용의사 표시,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 요거 약간 내용 다르죠. 자, 사용사업주가요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파견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청구권을 행사해서 근로자가 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자, 원심은요,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 고용의사 표시를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직접 고용이 되죠. 그런데 고용을 안 했으니 손해배상 청구 인용, 이렇게 갔는데, 대부분은요 회생 절차 개시가 있으면요 파견법이나 돈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제한됩니다. 못하죠. 회생 절차 개시, 이게 이 법의 취지고요. 에 따라 이미 발생한 사용 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아예 소멸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 판례 지금 의미는요,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건 너무나 명확한데, 원심은 이미 발생을 했으니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 대법원은요 그게 발생을 한 건 맞는데 회생 절차가 개시됨으로써 그 의무가 소멸한다, 이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자, 지금 뭐 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요 법에 보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요 적용되지 않는다, 요런 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등등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쭉 읽어보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외 규정을 둔 취지가 결국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이 사용사업주도 지금 뭐 망할 처진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등등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 고용 청구권이 있은 후에는 발생하지 않고요. 뭐 여기까지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요 법에 따라서 결정이 있은 후에 이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까지는 사실 너무 당연한데, 이 판결의 의미는 결정 전에 발생을 했더라도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아예 소멸한답니다. 이건 좀, 네, 좀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네. 다만 이제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다시 또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런 단서까지 붙여놨어요. 다시 사실 부활한다. 좀 특이하긴 한데 요 판결의 의미는 요거.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번째요. 네네. 요 판결도 전원합체 판결로 네, 상당히 의미가 네, 있는 판결이죠. 그 일단 1번 보시면은 이 취업 규칙을 당연히 근로자한테 불이익하게 작성 변경하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으라라는 건 법에 있고요. 뭐 너무 명료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관련돼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작성 변경, 특히 이제 변경인데요. 변경된 내용이죠. 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이 취업규칙 변경, 특히요 작성도 되겠지만 변경에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유효했죠. 그렇게 지금 왔었죠. 물론 현실적으로 인정받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법리상 이게 가능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전업제 판결을 통해서 이제 안 된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 왜냐하면 뭐 이유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2번에서 이렇게 또 얘기죠.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집단적 동의권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이제 유효한데 이 변경이요. 이런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럼 그런 이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냐? 그것도 유효하다. 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전과 구조를 뒤집어서 반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다른 걸 이유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동의 주는 거 아니냐? 네, 근로자 노동조합에서요. 뭐 이렇다고 하면 이제 이것도 사실 인정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롭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건 남용한 거다. 이제 권리 남용이다. 라는 구조로 지금 약간 이게 바뀐 거죠. 지금 법리가요. 기존하고요. 그래서 전압 판결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파급심들이 나오겠죠. 나온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지금 종전 판례 여기 쭉 나오죠. 뭐, 네, 부정할 수 없다. 저기 종전 판례요. 그래서 이렇게 해왔고 보시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쭉 했는데 한번 보죠. 그 이유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자, 집단적 동의권의 의미라는 게 지금 사회 통념상 합리성으로 더 이상은 그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런 법리가 집단적 동의권을 명문화했는데요. 법에서 이 집단적 동의권이라는 게 결국은 노사 대등 결정 원칙, 권익 보장 등등 이제 뭐 이런 원칙들 이게 단 요식적인 게 아니라 절차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유효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것만으로 깰 수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니 당연히 단체 교섭이라든가요 사용자가 설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안 하고 단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니 이렇게 개정 변경 제정하겠다. 이제 그건 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런 것도 의미가 있죠. 네, 단체 협약에 대해서도 지금 네, 노동조합의 동의권이라는 게 명확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용 법리라는 것도 지금 만들었다. 그러니 지금 사실상 동일하죠.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굳이 따지면 단체 협약이 더 우위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지금 요거랑 구조를 맞춰서 지금 동의권 남용 법리를 도입한 게 맞다. 뭐 이제 이유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게 뭐 불확정적.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 판단하느냐에 따라 10년 전과 지금은 사회 통념이라는 게 많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이유로 취업 규칙을 사용자가 동의 안 받고 제정 뭐 변경을 하면 불이익하게요. 그건 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고요. 뭐 강행법규를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도 무리다. 네, 뭐 대법원에서는 네. 자, 그래서 기존 판례는 폐기했고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합리성으로 더 이상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 이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 자, 보죠. 신의 성실, 권리 남용 금지, 어떤 민사상 대원칙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요 이제 설명 좀 나오죠. 남용한 게 그럼 뭐냐 이거죠. 취업 규칙을 그렇게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된다. 아까 그 결국은 연월차는 근로기준법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보다도 더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아까 1년에 상한 25일이고 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인정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뭐 진작 설득 노력도 했는데 다른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 근거 없이 이런 건 난 못하겠다고 반대한다면 그건 남용하는 거 아니냐.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도 설치하죠. 이게 그냥 기존보다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건 맞으니까 그런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뭐 그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네. 정해진 액수를 줘야 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이제 고정급처럼요. 그래야 그게 이제 임금, 그러니까 임금인 거죠. 그리고 평균 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되는데, 자 그런 게 아니고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 전혀 없다. 이거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원고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금 평균 임금이 이게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은 사용자가 이제 주는 임금이어야 되는데, 그러니 이 초과 운송 수입금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언뜻 생각하면 퇴직하기 전에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저희가 퇴직금 산정을 하는데, 그 평균 임금 그러니까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거가 다 평균 임금이냐 이제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렇게 돼버리면 저 그 원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임금이라는 게 달라져 버리는데, 임금은 원래 사용자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언뜻 생각하면 원고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퇴직금 액수가 변동이 돼 버리잖아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하는데 그 액수가 원고가 저기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 평균님 굉장히 맞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예, 한번 저쪽 원고 측에서 소송을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금에 해당한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초과되는 부분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평균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뭐, 뭐 너무 당연한 안 당연한가요? 당연한 느낌인데 네, 일단 그렇고요. 자, 부당해고 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했다. 그럴 수 있죠. 네. 해고를 다투는 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년이 이제 도래해서요. 도달할 수 있죠. 도래해서. 자, 정년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고 다툴 수 있죠. 뭐 그렇게 문제 다퉈본 거죠. 자, 일단 보죠.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없죠. 원칙적으로는요. 그렇다면 정년은 도래했는데 정년 이후에 기간제로 나 재고용해달라, 내지는 재고용 될 것이다 라는 기대권이 있느냐, 문제였던 사안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뭐 쭉 일단 있습니다.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지금 수행해온 회사라서요. 원고가 57년생이셨네요. 자, 경비 업무 쭉 하다가 2013년 8월 달에 징계 면직이 됐어요. 진노위 중노위에서 징계 면직은 부당 해고다 라는 재심 판정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사용자는요 당연히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청구 기각이죠. 네. 근데 징계 면직 무렵의 취업 규칙이 정년이 만 57세. 그래서 정년이 2014년 3월 31일인데 지금 소송은 3월 20일 날 제기돼서 한참 그 이후에나 판결이 나올 거잖아요. 네. 자, 또 피고는 정년 퇴직한 직원에게 1개월의 휴식 기간을 준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만 60세까지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재고용 제도. 자, 그러면 지금 이게 3년 차이니까요. 2014년이니까 2017년 3월까지, 그러니까 2014년 이제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 3년 정도는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됐을 수도 있겠잖아요. 이 사건에서 보면. 네. 자, 징계 면직은 부당해고 무효다. 뭐 그렇죠. 앞에서 그것만 안 받았으면 내가 정년이 도래해도
이 사건 재고용 제도에 따라서 계속 됐을 것이니 그 3년간 뭐 요거죠. 요 3년간 아까 그 요 5월부터인 이유는 아까 한 달 휴식하니까요. 뺀 거고. 그다음에 요 해고된 시점부터 정년 도래일까지는 당연히 그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는 거고, 정년 후에 여기는 내가 재고용 되었었을 것이니 그걸 전제로 임금 뭐 이렇게 한 거죠. 자, 원심은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재고용 했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이후 3년 정도 임금 지급하라 라는 건데, 자, 대법원도 같은 판단인지 볼게요. 자, 지금 이 사건 재고용 제도는요, 신뢰보호, 이거 갱신보호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재고용을 해서 그 기간제 근로자이긴 하지만 60세까지는 고용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고, 이런 것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퇴직 그 정년 도래하신 분들 예외 없이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재고용을 원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하면 되죠.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원하면 다 해줬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기대권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원심 판단. 지금 그러니까 기대권. 네. 자, 판결 요지 볼까요?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당연퇴직하면요, 그 지금 취업규칙 같은 데 있잖아요. 단체협의나 취업규칙이 아까 57세라고 돼 있었잖아요. 만 57세 그러면 도달했어요. 그럼 정년 도래했죠. 그럼 나 정년을 더 연장해주라 라는 어떤 그런 요구는 당연히 없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로자에게 정년이 도래했으면 사용자한테 이거 정년을 이 사건처럼 그런 뭐 제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신뢰관계가 있거나 관행이 있거나 뭐 등등, 하여튼 그 구조는 똑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재고용을 해줬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은 부당하게 해고됐잖아요. 정년 도래 이전에. 그래서 그 해고가 없었다라면 정년에 도래를 하고 그 이후에 당연히 재고용됐을 거니, 본인이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저분은 분명히 정년 도래하면 나간다. 뭐 더 이상 근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정을 입증할 수는 없겠죠. 그런 걸 입증을 한다면 뭐 이걸 이길 수 있겠지만 못 하겠잖아요. 그럼 당연히 근로자가 이기는 게 맞죠. 자, 이제 요즘에 또 이런 이슈가 많은데, 이건 좀 과거의 사건이긴 합니다만, 쟁의 행위가 이제 위법해요. 네, 위법하면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죠, 사용자가. 그러면 원래 손해배상이라는 건 손해가 있느냐, 그러면 그 손해액은 얼마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요, 자동차 생산 공정, 뭐 대략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일부 공정이 요 정도 시간에 중단됐어요. 그래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 고정비용은 이제 그 뭐 인건비, 그 다음에 그 시설 뭐 감가상각 등등등 하여튼 정해진 그런 했어요. 자, 대법원은 쟁의 행위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을 수는 있으나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 방식에 비추어, 만든다고 바로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산의 지연이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죠.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출고만 되면 바로바로 팔리거나 뭐 이런 거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차종은 뭐. 그러니 그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사실은 이 쟁의가 이제 종료하면 뭐 추가로 더 그 근로해서 생산을 통해 만회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 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여지도 있고, 그러면 사실상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이 진짜로 있느냐, 이 추정을 복멸할 간접 반증사,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여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손해가 발생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보면. 그렇다면 지금 원심이 이에 대해 심리 판단을 안 했겠죠. 당연히 지금 대법원에서 이렇게 설치한 건요. 안 했으니까 그 부분 파기환송했고요. 네. 그리고 법원이 이러한 간접 반증 사유, 아까 말한 이런 거 있잖아요. 생산 판매 방식이라든가 이게 도대체 만들면 바로바로 팔리지도 않는 건데 뭐 손해냐면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지금
이쪽 근로자 측, 이 노조 측에서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조업체의 증거가 다 많을 거잖아요. 생산 라인은 어떻게 생겼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잘 봐라. 이 사실 대법원에서 전향적으로 좀 판결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위법한 쟁의, 그러니까 위법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럼 손해액이 얼마냐가 문제인데, 자 그렇게 그 위법한 쟁의로 조업 중단, 생산 감소는 맞는데 여기까지 맞죠. 근데 그로 인해서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에 증명되면,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러면 정말 손해가 있느냐를 추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종료됐고요. 아까 제품의 특성, 자동차 생산 판매 방식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부족분을 생산하거나 만회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잠깐만요, 만회되었다면, 그러니까 만회가 됐으면,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손해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 조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고정비용 상당 손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원고가 보여. 제조업체, 그러니까 다 사측에 있지 않느냐, 그거 다 제출 받아서 판단해보라. 또 비슷한 겁니다. 위법한 쟁의인이 맞는데 이제 노동조합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거예요, 직접. 자,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조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이 같은 날 선고됐는데요. 자, 그 개별 조합원의 지위 역할, 그러니까 단순 참여자 아니면 지도부 다 다르잖아요. 참여 경위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그러니까 부담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전제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50%,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100%면 제 조합은 50%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되게 전향적인 판결이 좀 두 건 나온 겁니다. 자, 주체는 노조고요. 쟁의행위 주체는 노조죠. 그 다음에 쟁의행위 관리 책임도 노조고요. 그 다음에 과반수 찬성을 했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조합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거는 사람이니까 조합원이지만, 이 법률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책임 주체 아니냐 여기. 그랬는데 그게 이제 위법하다. 물론 그러면 그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제 찬성한 내지는 조합원들도 뭐 책임이 있다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는 다수결에서 결정을 했고 다 참여했고 정당성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불응하기도 어렵고, 뭐 노조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급박하게 진행되는데 노조원이 그 일일이 정당성을 법률로 어떻게 판단하겠냐. 단결권을 적으로 판결했던 이제 두 건의 판결이고요. 자, 이 사건은 그 근로기준법에 지금 적용 사업장 중에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냐, 지금 이게 문제가 이제 됐을 때, 그러면 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냐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 계산이 이제 좀 그 실제적으로 좀 까다롭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연 인원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5명 이상도 아니고요. 항상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계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그 계산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5명 이상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은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게, 주휴일에는 주휴 수당은 받죠. 그쵸? 주휴 수당은 받는데, 그럼 그 근로자가 그 주휴 수당을 받는 그날 근로는 안 하잖아요. 수당은 받지만. 그러면 그날을 근로한 날로 봐야 되냐? 왜냐하면 실제로 계산할 때 근로한 날 근로자로 넣고 근로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안 넣고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 주휴일에다가 이 근로자를 넣으면 5명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5명 이상이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고 근로기준법에 지금 각종 규정이 다 적용되겠죠. 그런데 최저임금법 위반? 네, 여튼 다 되는 겁니다. 지금 5인 이상 사업장. 이 법원에 왔어요. 기소를 했답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도대나 형사사건이요. 자, 원심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
그 이 상시 사용이 이게 사용이라는 게요. 그 근로한 날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계산할 때요. 포함이 안 된다. 그 사업장은 포함 안 되는데 그럼 이거 지금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적용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계산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네. 무죄 뭐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가고 대법원도 동일하다. 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산정에 있어서의 요금 주유 수당을 받고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자 숫자 포함할 때 계산할 때 그날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 안 넣는다. 결론 안 넣는다 이거예요. 네. 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요. 자 이게 그러니까 상시 요 이제 늘 설치하는 건데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시 근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5명 이 근로자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든요.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그래서 상시란 상태를 의미하므로 어렵습니다. 네.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그러니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5명이 없어도 돼요. 사회 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 참 어렵죠. 그래서 이 계산 어떻게 하냐면 그 어느 날은 몇 명, 어느 날은 몇 명. 그래서 그거를 연 인원으로 그러니까 해서 비율로 나누면 5인 이상이 되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어떤 특정한 날에 몇 명이냐 계산할 때 주휴수당은 받고 근무 안 한 근로자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근로자는 맞는데 평상시에 그럼 그날 이 사람은 근무한 거나 한 거냐 안 한 거냐 안 한 거다. 그 말이에요. 네. 네. 보면 자 여기 나오죠. 지금 그가 이 주휴수당을 받는 날은 주휴수당을 받을 뿐 요거 근로 의무는 없으니 근로를 안 한 거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산정기간 동안 등등해서 각 일별 근로자 그러니까 포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휴일은 매주 발생하는 이게 휴일이죠. 휴일이니까 근무를 안 하는 날이고요. 근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근로하지 않았으면 그 계산할 때 빼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빼야 된다. 네. 자 됐고요. 자 이것도 특이한 사건인데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거부하면 그게 징계 사유가 되냐? 특이하죠. 네. 자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거부하면 징계가 정당하냐? 안 된다. 참, 네, 그렇죠. 구제명령에 반한 업무 지시. 그러니까요. 자, 한번 뒤에 볼게요. 이런 반한 업무 지시를 했어요. 이후 그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 위법하니까 취소됐죠? 확정됐어요. 마찬가지인지. 네. 그 거부 징계 사유. 보자, 뭘 했는지 볼게요. 자, 근로자 연고가 원고를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를테면 부당징계죠. 부당해고든 부당징계. 그러니까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거부한 행위.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컨대 부당해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 원직 복직 구제명령이 나왔는데 그 구제명령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복직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업무 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비위 행위로 한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며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 특이하네요. 네. 자, 위 업무 지시 거부 이후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구제명령과 징계 사유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등등등 이제 자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등등등 봐서 뒤에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그 구제명령이 왜 취소됐는지, 네, 경과, 그 다음에 그 왜 뭘 거부했는지, 선후관계, 자 이런 거 다 봐야 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파기 완성했답니다. 자 볼게요 뒤에. 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요. 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해고가 있었는데요. 해고가 부당하다.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하면 이제 원직 복직
같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지급의 상당 청구가 아니면 원직 복직을 명령을 하는데 그게 구제 명령이죠. 원직을 복직시켜야 되죠. 근데 그걸 이행해야 되는 의무의 주체는 사용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노동위원회 사이, 이건 행정명령이니까, 행정처분이니까. 그래서 근로자가 당연히 원직 복직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건 아니지만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 공법상의 뭐 그러니까요. 이거는 행정처분이라서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어요. 따라야 돼요.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당연무효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자가 취소사에 불과하면요. 그러니까 그 구제명령이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이건 행정처분으로서 유효한 거예요. 사용자는 뭘 해야 되냐? 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거나 거기서도 나온 판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 가거나, 그리고 가더라도 효력이 당연 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진행 중이더라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돼요. 이런 이제 법적인 성격이 있어요. 자,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는 근로자의 생계곤란 뭐 등등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신청이죠. 하는 거예요. 네. 그 사용자는 분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돈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소송 가서 이기면 돼요. 이제 그 말이에요. 네, 좀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취지는, 그러니까 이 근로자, 노동자 보호의 제도의 취지인 거예요. 제도가. 자, 이런 제도 취지에 비춰 보면 이행하지 않으면요,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해요. 근데 그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해요. 그 징계하면 당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뭐 이런 거죠. 이제 부당해가 있었어요. 원직복직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담당 직원 연직복직을 시켜야 되는데 회사에서 너 저거 시키지 마. 원직복직 시키지 마 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아니 근데 구제명령 있었으니까 원직복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용자의 그 지시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해서 그 근로자를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계 사유가 되냐는 거죠.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용자의 지시긴 한데 행정청에서 이거는 구제명령이 있었는데 그걸 따르려 이제 이행하려고 했는데 사용자 하지 말라고. 네. 근데 그걸 또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는 왜 내 지시를 거부하냐, 그러니까 불응하냐, 그걸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했겠죠. 그럼 그 징계가 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요거죠.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내라고 했을 때 안 내면 그러면은 이거 채용 안 할 수 있느냐? 그럼 안 되죠. 제가 안 됐던 거니까. 요건 요건 그런 사건. 네. 이제 아마 여기 마지막 판례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한번 그거는 이제 정년도래 전에 해고됐었는데 정년도래 이후에 그러면은 그 기대권이 있느냐? 그거였고 요거는 보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정년 도달 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갱신하지 못한 것, 뭐 다 기대권 관련 사건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약 아까 앞에 나왔던 판결이죠.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뭐 이건 뭐 당연 뭐. 자, 그러나 아까 똑같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요, 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취지 규정. 규정 있으면 당연히 기대권이 있죠. 없더라도 뭐 지금 등등 지금까지 재고용해준 어떤 관행이 있었다. 뭐 그럼 당연히 기대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관계. 그럼 당연히 다 있습니다. 이건 다 확립된 판례예요. 이거 아까 요리일게 아까 앞에 그 판결인가요? 네. 뭐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정년 퇴직을 하더라도요,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뭐 그거는 그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뭐 같은. 자, 두 번째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됨으로써 이거는 갱신대권이잖아요. 이건 뭐 갱신에 대해서 당연 퇴직이 원칙인데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거나요. 그
다음에 여기 신뢰관계 있구나. 이 딱 세 가지 하면 기대권 인정된다. 다만 기간제법 이거요. 이게 연령차별 금지 이제 고령자법이죠. 고령자법에 따라서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는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요. 연령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및 작업 능률의 저하 정도, 위험성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등을 포함해서 계약갱신 기대권을 판단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 판결의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는 사실은 갱신 기대권에 아까 앞에서 보신 지금까지 확립된 일반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 정년이 도래한 이후에 갱신 기대권, 그러니까 요건 요약하면 정년 도래 이후에 갱신 기대권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정년이라는 게 사실은 근로자의 평균적인 근로 어떤 할 수 있는지 여부잖아요. 정년이라는 게. 그렇다면 해당 직무, 이것도 중요하죠. 어떤 그게 이제 육체 노동이냐 이런 거 아니면 뭐 사무직이냐, 그 직무에서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이나 작업 능률이 얼마나 저하되느냐, 그리고 위험성이 증대할 수도 있죠. 고령자인 경우에. 그 다음에 실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대권 판단할 때 그대로요. 이게 기대권이 있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재고용할 수 있대 심사에서 결정하겠다. 이게 되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이거 있다고 보고 주장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업무 이제 이거 말고요. 보통 사무직 같은 경우에 업무 능력을 평가해 가지고 저기 뭐죠? 심사에서 합격하면 한다. 이제 이런 규정들은 많이 있는데 요거가 구조 약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 대법원에서 그래서 요거 되게 좀 조심해서 봐야 되고, 1도 마찬가지고 1도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분은 1년은 일단 체크 촉탁직 했잖아요. 그러면 나 기대권 이상 한 거 아니야? 아니다. 그냥 1년 해준 거다. 이 대법원 판결의 지금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기대권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까다롭게. 자, 모두 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